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상안경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10월 달 들어서 대체 공휴일이 이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4일 날이죠. 10월 4일 또 개천절 날이 일요일이 됐기 때문에 또 대체 공휴일이 됐고, 또 하나는 10월 9일이죠. 10월 9일 한글날이 또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휴식을 좀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월요일 날을 대체 공휴일로 삼아서 이틀 대체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매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대체 공휴일 때문에 지금 두 주 연속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해당되는 2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좋겠죠. 하지만 잠깐의 휴식 시간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 잠깐의 휴식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모의고사 또 더 나아가서 12월 달에 치르게 될 안경사 국가시험의 점수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경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갈림길에 놓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있고 모의고사를 잠깐 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모의고사를 다시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상 안경학 시간에는 3교시에 해당되는 60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제출하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런 오답 노트를 내가 좀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대체 이 오답 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좀 접근하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단순하게 그냥 과제다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지문 하나하나가 뭐가 틀렸는지, 도대체 얘는 왜 틀렸는지를 짚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그런 어떤 앞날을 위해서 오답노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지금 이제 오답노트 2번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모의고사가 8번 더 남았으니까 나머지 8번에 대한 오답노트는 오늘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조금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오답노트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쭉 잘 정리하고 내가 틀렸던 문제를 왜 틀렸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단순히 지금 모의고사가 25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200점이 나온다, 180점이 나온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반대로 100점이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내가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내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나랑 요거 안경학 총론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이제 이런 거 보여준 적은 없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에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문제를 미리, 내가 이거 벌써 한 3, 4년째 풀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풀어봐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문제에다가 좀 기록도 해놓고, 내가 좀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좀 나도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나와 같이 저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 문제집이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문제집이 너무 깨끗하다면 사실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좀 서론이 긴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내가 받는 그 점수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굴절검사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풀이를 해줄 거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좀 정답률이 좀 낮았던 점수 위주로 좀 문제를 풀이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2021 학년도 2학기 때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들은 내년에 또 지금 현재 2학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좀 추려서 또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답률이 6명이니까 32명 중에서 6명이 맞았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에 해당되고요. 요 32명에는 과거에 그냥 단순히 전년도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의 안경사 국가고시에 좀 떨어져서 같이 또 모의고사를 푼 그 하여튼 선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게요. 한 요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줄게요. 뭐 대신 10초 정도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10초 정도 좀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문제도 실제로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니까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요 아니 이상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요. 아니 이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죠. 첫 번째는 사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위가 있을 거다. 계속 내가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계속 한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경사가 임상에서 사위나 사시가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사시가 있느냐 사위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시가 있거나 사위가 있는 사람의 그 또 사시의 양은 얼마냐, 사위의 양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교대 가림검사법이 됩니다. 일단 그래요. 그러면 차분히 하나하나의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은 교대 가림검사다. 교대 가림검사라는 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상을 평가하는 가림검사법은 정말 뭐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세 가지만 보면 가림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림검사, 커버 테스트는 두 가지로 크게 의미를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눈을 가려가면서 검사하는 전체 검사를 통칭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눈을 가리면서 가리지 않는 눈의 움직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가림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림검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벗김검사가 있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대 내가 좀 잘못 썼어요. 가림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뭐 그건 뭐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가림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그러면 가림 검사, 벗김 검사, 교대 가림 검사 같은 기본적으로 통칭하는 이런 가림 검사를 시행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이런 동일한 문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맞죠?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됐거나 어떠한 이런 문제집에 그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있다거나 전년도에 그 안경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절대로 똑같이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변환시켜서 변화를 주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있을 거고요. 이 가림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올해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99.9%, 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100%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알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 가림검사. 눈을 가리면서 이 가리지 않은 눈의 상황을 가지고 이 안이 상태를 평가하죠. 자, 벗김 검사는 어떻게 되죠? 자, 눈을 일단 가렸다가 얘를 벗기면서 가려졌던 눈이 벗겨지면서 이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안이 상태를 평가한다. 자, 두 번째까지 진행했죠.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대 가림 검사는 눈을 교대로 왔다 갔다 가리면서 눈에 안이 상태의 이상이 있는지, 즉
눈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가지고 안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임상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임상에서는 교대 가림 검사를 항상 먼저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안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거리에서 안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뭐 한 대략 40cm에 주시점을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런 거 볼펜 같은 거 줘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앞에 보고 계세요 하면서 이 앞에서 안경사가 이렇게 눈을 교대로 가리면서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자, 내 눈 봐봐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떤가요? 내 눈에 지금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단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게 교대 가림 검사입니다. 교대 가림 검사를 가지고는 이 사람이 안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사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 교대 가림 검사에서 움직임이 있다 또는 움직임이 없다로 구분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움직임이 있다면 이 사람의 안위 상태는 사시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의 안위 상태는 정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을 봤을 때 아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움직임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사위가 있거든요. 사위. 사시는 없는데 사위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교대 가림 검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사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나와 같이 사위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눈이 사위인지 아니면 사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림 검사를 진행하고 벗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그 사람의 안위 상태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쪽 눈에 사시가 있다면 한쪽 눈을 가리면서 가리지 않는 쪽을 확인하는 가림 검사를 진행했을 때 하나의 검사법에서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이 갑자기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거나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사시가 없기 때문에 봐봐요. 자, 오른쪽 눈 가릴 테니까 왼쪽 눈 봐봐요. 이쪽 눈 움직임 없어요. 자, 또 왼쪽 눈 봐봐요. 나 지금 오른쪽 눈이죠. 자, 움직임 전혀 없어요. 이렇듯 가림 검사를 두 눈을 순차적으로 오른쪽 눈도 가림 검사를 진행하고 왼쪽 눈도 가림 검사를 진행하면서 가려지지 않은 쪽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왼쪽 눈은 움직임 없었어. 왼쪽 눈을 가릴 때 오른쪽 눈은 움직임 없었어. 그러면 분명히 교대 가림 검사에서 움직임이 있었으면 사위이거나 사시인데 가림 검사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사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사위를 가지고 있는지, 외 사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벗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가렸던 눈을 벗김하면서 가려졌던 눈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거예요. 안경 벗는 게 좀 더 잘 보인가? 자, 내 눈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이거 벗길 테니까 내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요. 벗김. 자, 가렸다가. 자, 가린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벗김. 어떤가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외 사이가 있거든요. 나와 같이 외 사이가 있는 사람은 요 벗김 검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두 눈이 있으면 요렇게 가렸다가 이 가림판을 벗기는 순간 나 같은 외사위가 있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렇게 가림판에서 눈이 바깥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가림판을 벗기는 순간 이 눈이 정상적인 양안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귀 쪽에서 코 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눈이 중앙으로 오겠죠.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외사시 상태로 되어 있다 가림판을 치우니까 중앙으로 왔다. 아, 이 사람은 외사이가 있는 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 안위 이상의 총체적인 상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위인지 사시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안위 이상이 있다 없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교대 가림 검사, 영어로 Alternative Cover Test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 영어 몰라도 돼요. 그냥 임상에서는 ACT라고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Alternative, 교대로
커버 테스트, 눈을 가려가면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일단 핵심 키워드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니 이상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아니 이상에는 사위와 사시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는 일단 핵심적인 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결국은 아니 이상은 사시와 사위가 있다. 사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치성 사시와 비일치성 사시로 나눠집니다. 일치성 사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일치성 사시는 어떤 근육의 마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시를 비일치성 사시라고 한다. 비일치성 사시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근육에 이상이 생겨 있는 아니 이상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포지션에서는 일반적인 사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시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비일치성 사시는 그럼 일치성 사시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데 요까지 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사시는 첫 번째 비일치성 사시와 두 번째 일치성 사시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일치성 사시와 일치성 사시를 또 안경사로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일치성 사시라는 건 모든 주시 방향에서 사시의 양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포지션 제1 안위에서 검사한 사시량과 오른쪽 눈을 주시했을 때 제2 안위 또는 왼쪽을 주시했을 때 이것도 제2 안위죠. 위를 주시했을 때 얘도 제2 안위, 아래쪽을 주시했을 때 제2 안위 상태 모든 주시 방향에서 좌우 위 아래에서 검사한 사시의 양이 동일하다. 또한 대각선, 자 오른쪽 위 또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대각선을 주시한 제3 안위에서 측정한 사시의 양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사시를 일치성 사시라고 얘기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일치성 사시는 마비 사시라고도 얘기했죠. 이거 다 기록하면서 좀 정리해요. 왜냐면 지금 시간 없어. 다시 이 얘기 나중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시와 관련된 얘기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한 70% 이상은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예요. 자, 비일치성 사시는 어떠냐? 정면을 주시했을 때와 오른쪽 주시했을 때, 왼쪽 주시했을 때 사시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면을 주시했을 때 이시프리즘, 엑소포리아, 뭐 사시 얘기하는 거니까 엑소트로피아겠죠. 어쨌든 외 사시가 있으면 오른쪽을 주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8프리즘 외 사시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을 주시한다라고 이 사람을 주시하게 한 상태에서 사시를 측정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2프리즘 뭐 외사시가 측정된다거나, 이렇듯 주시 방향에 따라서 사시량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사시를 비일치성 사시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일치성 사시와 비일치성 사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정면 제1 안위뿐만이 아니라 제2 안위, 그러니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다 검사해야 되고요. 제3 안위, 대각선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각각의 주시 위치에 따라서 사시량이 싹 다 달라진다면 얘는 어떤 특정 근육에 마비가 생겨서 발생한 사시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이거 일치사시와 비일치사시 얘기는 일단 이해 못해도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위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가림 검사의 종류, 또 각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끝내는 사람은 하수, 정말 하수예요. 앞으로도 그 모의고사 성적뿐만이 아니라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도 크게 점수 잘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야죠. 그러면 1, 2, 3, 4번 나머지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 도대체 무언가, 또는 뭐 어떤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수예요. 그런 학생들은 틀림없이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왜 5번 그 교대 가림 검사가 맞는지, 또 교대 가림 검사 이외에 이런 가림 검사의 종류,
또 어떻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뭐까지 내가 했어요. 이 가림 검사에서도 일치성 사시와 비일치성 사시는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쭉 연결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옆에 써가면서 쭉 했듯이 여러분들도 오답 노트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가림 검사에 대한 정답에 대한 그 이유를 찾고 또 부수적인 내용을 찾았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하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려면 나머지 4가지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차 시험에서 조금 느리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오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느냐고 말이 장황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자, 2번째. 그러면 피놀 검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내용도 알아야 하잖아요. 자, 피놀 검사. 여러분들 보조 렌즈 중에서 폴옵터에서 이렇게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렌즈를 피놀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딱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질환이 있느냐 아니면 안질환이 없느냐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은 시력이 0.3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도 나은 시력이 0.3, B라는 사람도 나은 시력이 0.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각식 굴절 검사를 시행했더니 A라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이 1.5까지 나오는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 안질환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0.5라는 최대 교정 시력이 측정되었다. 그러면 안경사로서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력 검사를, 구절 검사를 잘못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안질환이 있어서 시력이 잘 안 나왔나? 또는 어떤 그 안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에서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겠죠. 자, 이런 사람은 안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안질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안질환이 망막이라거나 어떤 신경에까지 아주 문제를 일으켜서 영구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안질환이냐, 그런 의미의 안질환이에요. 여기서 안질환을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서 각막에 약간 뭐 스크래치가 났어요. 또는 뭐 원추각막이, 초기 원추각막이 있어요. 그래서 각막에 어떤 불규칙성, 그러니까 부정난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안질환이 있느냐? 얘는 요 왼쪽에 안질환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 교정 시력이 엄청나게 낮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굴절 검사를 통해서 조금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는 다시 굴절 검사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은 그냥 0.5가 그냥 끝이야. 최대 교정 시력 끝. 더 이상 교정 시력이 나올 수 없느냐? 요걸 구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안질환을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망막에 어떤 질환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막에 이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더 이상 개선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피놀을 눈앞에 댄다고 해도 그냥 0.5겠죠. 여기다가 피놀을 더 부과한다고 해도 교정 시력이 향상이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어찌되었든 망막의 어떤 영구적인 손상에 의해서 더 이상 교정 시력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그러면 안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되고, 피놀을 덧댔더니 예를 들어서 한 0.9 정도의 시력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구절 검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각막의 어떤 부정난시에 의해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다시 굴절 검사를 조금 더 시행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각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밀 검사를 좀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피놀 시력을 통해서 시력이 향상되었다면 안경사로서 기본적으로 굴절 검사를 정확하게만 시행한다면 요 0.9라는 교정 시력까지는 얻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설명할게요. 피놀 검사를 안경사가 시행하는 이유는 안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정 시력이 되게 낮은 사람의 경우에 최대 교정 시력이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안질환에 의해서 더 이상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그러니까 즉 안질환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굴절 검사를 잘못 시행했다거나 아니면 각막의 부정난시에 의해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난시의 경우에도 어떤 난시 검사를 좀 더 정밀 난시 검사를 시행한다거나 해서 조금 더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0.9라는 최대 규정 시력이 나왔으면 다시 굴절 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면 0.9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시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부정난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어떻게 처방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0.9라는 교정 시력은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굴절 검사를 시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어떤 시력의 향상이 없다면 각막의 이상 유무를 한 번 더 평가해서 부정난시에 의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안경사로서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0.9라는 시력, 즉 피놀 시력을 통해서 피놀 검사를 통해서 최대 교정 시력을 확보한 그 시력까지는 안경사로서 교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죠. 피놀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저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력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지, 또는 안질환이 아니라 굴절 검사를 잘못 시행했거나 각막의 부정난시에 의해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안질환에 의한 시력 저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피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림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교대 가림 검사에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림 검사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가요? 눈의 안위 이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뭘 확인하기 위한 거죠? 알아야죠. 여기서 툭 튀어나와야죠. 뭘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면서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거죠. 뭘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시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 가림 검사 커버 테스트에 대해서 쭉 정리했으니까 혹시 여기에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뒤로 동영상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정록 검사는 어떤 때 쓰이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굴절 검사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언제 쓰이죠? 그렇죠. 굴절 검사를 할 때 과교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어떤 때 사용합니까? 그렇죠. 노안 가입도 검사를 할 때도 사용하죠. 그러니까 폴옵터에 근거리봉을 내리면 그 근거리 시표에도 이 정록 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록 시표 띄워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그건 어떤 때 검사를 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노안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노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격자 시표를 보여주고 눈앞에다 뭘 부과하죠? 그렇죠. 크로스 실린더를 눈앞에 부과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0.50 다이옵터의 크로스 실린더를 부과한 상태에서 격자 시표를 보여주고 노안 가입도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록 검사를 이용해서도 노안 가입도 검사를 한다. 뒤에 또 문제에 나오겠지만 노안이 있는 사람한테 정록 검사를 하면 어떤 상태가 보여질까요? 그렇죠. 초록색 쪽에 글자가 선명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40대가 넘은 사람인데 원거리를 완전 교정한 상태에서 이 근거리 정록 시표를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빨간색 쪽 글자와 녹색 쪽 글자 중에서 어디가 더 선명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노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양쪽 글자 동일하게 선명한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노안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녹색 쪽에 요 글자들이 훨씬 더 선명해요. 라고 얘기해서 플러스 굴절력을 부과하면서 양쪽이 동일해질 때까지 부과한 굴절력이 잠정적인 가입도가 되겠다.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4번. 가림 벗김 검사. 얘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벗김 검사와 동일한 말이에요. 벗김 검사는 가림 벗김 검사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눈을 가렸다가 벗기면서 눈의 상태를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벗김 검사라고 벗기면서 확인한다. 가려졌던 눈을 확인한다고 해서 벗김 검사라고도 하지만 가림 벗김 검사라고도 한다. 얘는 뭐 할 때 뭐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나요? 이제 이걸 튀어나와야 돼요. 뭐 확인할 때? 그렇죠. 사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사위가 있는지 가렸다가 제거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눈이 움직였다면 외 사이가 있는 거고요. 가렸다가 제거하면서 눈이 코 쪽에서 중앙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코 쪽에서 귀 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였다면 내 사위가 되는 거죠. 이렇듯 이렇게 짧은 문제 안에 다양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낸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대략 한 5가지 이상의 문제를 지금 출제한 거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캐치해내고 익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정도만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최적 구면 굴절력이 부가되어 첨가되어 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당연히도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최적 구면 굴절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적 구면 굴절력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난시가 있는 눈의 난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면 굴절 이상도 가지고 있고 원주 굴절 이상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막면이 토릭면을 가지고 있는 눈을 얘기하고요. 이 사람의 눈의 굴절 검사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결국은 난시안이 있는 사람은 망막에 예를 들어서 초선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망막의 앞쪽에 2개의 초선이 맺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망막의 뒤쪽에 2개의 초선이 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듯 물론 이제 하나의 초선은 뭐 망막에 있고 하나의 초선은 망막의 앞이나 뒤에 있는 그런 뭐 난시안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적으로는 이렇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눈앞에다가 얘는 어떤 비정시죠? 어떤 비정시죠? 근시성, 복성. 얘는 수직인 초선이 망막에 가깝잖아요. 직난시인 눈입니다. 일단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근시성, 복성, 직난시인 사람을 굴절 검사를 할 때 어떻게 검사합니까? 일단 이 사람이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타각식 굴절 검사에서 이미 캐치했다라고 보고, 만약에 타각식 굴절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굴절 이상인지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뭐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눈앞에다가 이 사람이 근시성 굴절 이상이 있는 상태이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굴절력을 점차 높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펜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초선이 점차 뒤로 가다가 2개의 초선의 중앙에 있는 뭐가 최소 창란원이 망막의 중앙에 이렇게 결상된 상태, 그걸 최적 구면 굴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물론 난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최적 구면 굴절력인 상태에서 굴절 검사가 모두 마무리되겠지만, 어찌됐든 최적 구면 굴절력이라는 것은 난시가 있는 사람의 눈에서 최소 창란원이 망막에 도달한 상태를 일러서 얘기한다. 여기까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 10초 정도만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난시가 있다면 근시성 복난시 상태이다. 근시성 복난시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을 거고요. 요걸 아예 뒤로 가서 풀어봅시다. 자, 아예 정답을 다 보여주고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의 시력으로 난시의 예상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난시력을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근시성 굴절 이상이 있어서 마이너스 굴절력을 계속 높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1.5의 예를 들어서 최대 교정 시력이 측정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난시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굴절 이상도가 있어요. 그냥 근시성 굴절 이상도라는 거 정도만 판단을 했고요. 왜요? 눈앞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나 플러스 렌즈, 마이너스 050, 플러스 050 두 개의 렌즈를 번갈아 대면서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예비 검사로 한번 해봤더니 마이너스 렌즈를 댈 때가 더 선명하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마이너스 굴절력을 쭉 높였더니
나은 시력은 0.3이었는데 쭉 마이너스 굴절력을 높였더니 최대 고정 시력이 0.6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가 난시를 가지고 있나 보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은 시력이 0.6이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은 시력을 측정했을 때 난시가 없는 사람 기준으로 구면 굴절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시이거나 원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 보세요. 시력이 0.5를 보였다, 나은 시력이. 그러면 이렇게 와서 예상되는 구면 굴절 이상도는 1다이옵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시성 굴절 이상도가 있다면 마이너스 1.0의 안경으로 교정되는 근시안일 거고요. 원시성 굴절 이상도가 있다면 플러스 1.0 다이옵터로 교정되는 원시안일 거예요. 어찌됐든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정 시력이 0.6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0.5에서 0.6, 0.67, 0.5 사이니까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원주 굴절 이상도는 얼마 정도? 한 대략 1.75 정도의 원주 굴절 이상도가 있겠네요. 이렇듯 최적 구면 굴절력까지 부과한 상태에서 난시성 굴절 이상도에 의해서 지금 0.6이라는 일단 교정 시력이 나왔다면 이 사람이 난시가 있다면 대략 한 1.75 정도의 난시, 그러니까 원주 굴절력이 더 부과해야 이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이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적 구면 굴절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최대 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경우와 1.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대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라면 얘는 난시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최대 교정 시력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난시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최적 구면 굴절력에서 측정된 교정 시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시의 양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0.5의 최대 구면 굴절력에서의 교정 시력이 측정됐다면 이 사람이 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 정도? 그렇죠. 2다이옵터의 원주 굴절력을 더 부과해야만 이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적 구면 굴절력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최적 구면 굴절력 가지고 어떻게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지 또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쭉 표시해 놨는데요. 1번은 그럼 도대체 왜 틀린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정답만 찾고 넘어가면 하수. 정답을 찾았다면 이렇게 요런 표들도 머릿속에 좀 익혀놓을 수 있고 이런 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1, 2, 3번과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차분히 살펴볼게요. 자, 난시가 있다면 근시성, 복성 난시이다. 얘는 왜 틀린 거예요? 근시성, 복성 난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에서 최적 구면 굴절력이 첨가되었을 때의 설명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근시성, 복성 난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굴절 이상 상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난시는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근시성, 복성 난시 상태가 아니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적 구면 상태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시성, 복성 난시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최적 구면 굴절력을 부과하면 즉 마이너스 굴절력을 점점 높이게 되다가 최적 구면 굴절력 더 이상 시력이 향상되지 않는 구면 굴절력 크기 그게 최적 구면 굴절력이잖아요.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와 있는 상태니까 어떤 상태? 그렇죠. 양주경선 균형 상태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또는 이 사람이
원시성 뭐 예를 들어서 복성 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그러면 플러스 구면 렌즈를 높이게 되잖아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높여서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소 착란원이 망막에 위치하는 양주경선 균형 상태가 되고,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굴절력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원주 굴절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무를 해야 되겠죠. 운무 어떻게 합니까? 예상되는 원주 굴절력의 2분의 1, 예를 들어서 나한시력이 0.5면 어떻게 돼요? 2다이옵터가 예상이 되니까 2다이옵터 나누기 2 하면 뭐가 나와요? 1다이옵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0.50 다이옵터를 추가적으로 더 운무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게 되면 어떤 한 선이 선명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게 뭐 수직선이 될 수도 있고 수평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대각선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시표로 정확하게 이런 원주굴절력의 축방향과 원주굴절력을 찾고, 또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정밀 난시 검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원주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의 축방향을 찾는다. 이게 굴절 검사의 진행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러한 문제는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굴절 검사 방법, 진행 순서 중에서 하나의 순서를 똑 띄워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어요? 난시검사법에 대해서 또 똑 띄워놓고 검사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방사선 시표가 아니라 뭐 크로스 실린더에 의한 정밀 난시 검사에 대한 부분을 똑 떼어놓고 또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살펴볼게요. 망막의 상측 초점을 위치시키는 구면 렌즈이다. 상측 초점을 위치시키는 구면 렌즈이다. 망막의 상측 초점. 망막에다가 어떤 렌즈의 상측 초점을 위치시킨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다 교정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측 초점을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망막에다가, 그렇죠. 최소 착란원. 얘는 최소 착란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소 착란원을 망막에 위치시키는 굴절력이 최적구면 굴절력이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난시가 있어도 최고 시력이 나오는 상태? 아니죠. 난시가 있기 때문에 최고 시력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시력이 1.0 이하가 1.0보다 더 낮은 미만의 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주굴절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완전 교정된 상태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보인다. 완전 교정된 상태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보인다.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완전 교정된 상태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보인다? 지금 이건 완전 교정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에서 만약에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모든 선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선들이, 그렇죠. 동일하게 흐려 보이겠죠. 왜? 난시를 교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전부 다 흐려 보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방사선 시표를 이용한 난시 검사를 했다거나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바로 모든 선이 동일하게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겠죠. 완전 교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최적 구면 굴절 구면 굴절력을 부과한 상태에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그때는 아직 원주 굴절력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선이 다 동일하게 흐리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상 원주 굴절력의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0.50을 더해서 운무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막에 가까운 초선이 위치하는 해당되는 선이 선명하게 보이죠. 달리 표현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직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평선이 선명해요 라고 얘기할 거고, 도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12시, 6시가 선명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최적 구명 굴절력 상태에서 방사선시표를 보여주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선이 다 흐리게 보여질 거고, 모든 선이 다 동일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맞지만 완전 교정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최적 구명 굴절력이 부과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양주경선 균형 상태에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흐려 보인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써 있다면 그건 맞는 말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굴절 검사에 대한 문제풀이 두 문제를 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그 두 가지 문제가 정말 심플하고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문제, 답 이렇게 풀이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한다. 달리 얘기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경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임상 안경학 5주차 1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